지난 4년 동안 영국의 금융 규제 당국이 일반 투자자들 앞을 거대한 벽으로 막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암호화폐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위 ETP라는 상품에 절대 접근 금지라는 팻말을 붙여놨던 거죠. 그랬었죠. 그런데 2025년 말 그 경고했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벽이 무너진 자리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은 아주 독특한 상품에 대한 겁니다. 디지털 골드라 불리는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상징인 금, 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둘을 하나로 묶은 상품이 어떻게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런던의 문을 열었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지금부터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새로운 상품 하나가 시장에 추가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아, 그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금융의 중심지에서 벌어진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장면이죠. 특히 그 첫 주자가 비트코인 단독 상품이 아니라 금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상품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 하필 이 조합이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 이유를 파헤쳐보면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까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왜 이 조합인가가 핵심 질문이겠네요. 그럼 먼저 이 상품을 만든 회사부터 알아보죠. 21슈어즈라는 이름, 국내 투자자분들께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어떤 곳인가요? 21시얼스는 스위스에 기반을 둔 회사인데요. 유럽에서는 거의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ETP 전문 운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 최대 규모요? 네, 미국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유럽에서는 이들이 만든 비트코인, 이더리움 ETP가 스위스나 독일 거래소에서 아주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었죠. 아, 그러니까 유럽 시장의 개척자 같은 존재군요. 그렇죠. 터줏대감 같은 존재입니다. 이미 수십 개의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운용하면서 상당한 트랙 레코드와 신뢰를 쌓아온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영국 시장의 빗장이 풀리자마자 야심차게 내놓은 상품이 바로 비트코인과 금을 합친 볼드라는 ETP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름부터 뭔가 대담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왜 비트코인도 금도 아닌 굳이 이 둘을 섞어야만 했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이점을 주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두 자산의 성격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지거든요. 성격이요? 네, 금은 수천 년간 검증된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자 가치 저장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변동성은 극심하지만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지닌 소위 디지털 골드로 불리는 신흥 자산이고요. 21쉐어즈는 이 둘을 결합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상한 겁니다. 아, 즉, 금의 안정성으로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을 좀 제어하고 동시에 비트코인의 성장 잠재력으로 금의 다소 정적인 수익률을 보완하려는 시도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안전벨트랑 터보 엔진을 동시에 장착하는 그런 개념이군요. 네, 정확히 그런 비유가 맞습니다. 하나는 충격을 흡수해주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치고 나갈 힘을 주는.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두 자산을 50대 50으로 섞어 넣기만 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의 핵심적인 운용 방식이 따로 있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볼드 ETP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상품은 역변동성, 인버스 볼러틸리티라는 아주 독특한 전략을 사용해서 매달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역변동성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변동성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간다.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변동성이 낮을수록 비중을 높인다. 네, 가령 지난 한 달간 시장이 아주 불안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네. 반면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러면 월말에 리밸런싱을 할 때 시스템이 변동성이 커진 비트코인의 비중을 자동으로 줄이고 변동성이 낮았던 금의 비중을 늘립니다. 위험도를 낮추는 거군요. 그렇죠. 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낮추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시장이 아주 평온하고 비트코인이 꾸준히 오르는 상승장이라면요? 그때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시스템이 비트코인의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면서 상승장의 이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오, 결국 시장 상황에 맞춰서 위험과 기회 사이에서 능동적으로 줄타기를 하는 스마트한 전략인 셈이죠. 단순히 섞어만 놓은 게 아니라 시장의 온도에 반응하는 자동 항법 장치가 내장된 상품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구체적인 스펙도 좀 짚어보죠. 수수료는 얼마고 자산은 어떻게 보관되는지 이런 현실적인 정보들이 중요하니까요. 네. 런던 증권거래소에서는 BOLD라는 티커로 거래되고요. 파운드화랑 달러화 두 가지 통화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간 총 거래소 비용, 그러니까 수수료는 0.65%입니다. 운용자산 규모는 2026년 초 기준으로 약 4천만 달러 정도고요. 4천만 달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ETP는 파생 상품이 아니라 실제 비트코인과 금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하는 실물 기반 상품이라는 겁니다. 아, 실물 기반? 네. 투자된 금액만큼의 실제 비트코인과 금괴를 제3의 독립된 수탁기관이 오프라인 금고, 즉 콜드 스토리지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아, 그럼 운용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는 구조겠군요. 정확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사실 이 볼드라는 상품 자체보다 더 큰 사건은 이 상품이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돼서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그 자체잖아요. 맞습니다. 4년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영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왜 그렇게까지 빗장을 걸어 잠갔던 겁니까?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2021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21년이요? 네. 당시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난 광풍이 불었고 동시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기도 했거든요. 아, 그랬었죠. 영국의 금융감독청 FCA가 바로 이 점을 우려했던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의 극심한 변동성이나 상품의 복잡한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에 나서는 걸 막아야 한다는 일종의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거죠. 명분은 투자자 보호였군요. 네, 그래서 공인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관련 ETP의 리테일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내렸던 겁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영국 투자자들을 제도권 내의 안전한 상품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 밖의 위험한 거래소로 내몬 부작용도 있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죠. 그러다가 2025년 10월 FCA가 마침내 입장을 바꿉니다. 시장이 성숙했고 투자자들의 이해도도 높아졌고 무엇보다 미국 같은 주요 금융시장에서 현물 ETF가 승인되는 등 글로벌 트렌드가 바뀌니까 더 이상 문을 닫아둘 명분이 없어진 거죠. 전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할 순 없었겠네요. 그렇죠. 4년 만에 규제를 전격 철회하면서 영국 개인 투자자들도 드디어 합법적이고 규제된 틀 안에서 암호화폐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4년간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을 것 같은데요.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실제 데이터가 궁금합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폭발적이요? 네, 규제가 풀린 직후인 2025년 12월 단 한 달 동안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암호화폐 ETP의 총거래액이 무려 2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만에요? 와, 이런 유럽 전체를 동틀어서 스위스와 독일에 이어 단숨에 3위로 뛰어오른 기록입니다. 금융 허브 런던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이런 거대한 시장이 열렸는데 다른 글로벌 운용사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겠네요. 21 Shares 외에 또 어떤 플레이어들이 참전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건 뭐 신대륙 발견과도 같았죠. 하...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iShares,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 전문 강자인 비트와이즈, 전통 ETP 강자인 위즈덤트리.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곳들이네요. 그렇죠. 약속이 난 듯이 일제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P를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이제 영국 시장은 뭐 특정 운용사가 독점하는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강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조건과 다양한 상품을 제시해야 하는 완전 경쟁 시장으로 재편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가 결국 투자자 개인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투자할 상품이 몇 개 늘어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거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편의성과 보안의 혁신입니다. 이전까지 영국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사려면 별도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하고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고 또 해킹 위험이 도사리는 디지털 지갑에 자산을 보관해야 했잖아요. 맞아요. 개인키 잃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 끔찍한 위험도 감수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평소에 주식 거래하던 증권사 앱을 켜서
주식 사듯이 티커를 입력하고 매수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와, 모든 보안과 복원의 책임은 운용사와 수탁기관이 대신 져주는 거고요. 기술적인 장벽과 심리적인 불안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군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인데요. 그런데 두 번째 변화는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이요? 네. 영국에는 ISA나 SIPP처럼 계좌 내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아주 강력한 절세 계좌들이 있거든요. 아,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같은 거요? 맞습니다. 이번에 상장된 ETP들이 바로 이 ISA나 SIPP 계좌에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인데요. 그렇죠. 똑같이 100%의 수익을 내도 일반 계좌에서는 자본이득세를 내야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를 생각하면 그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금과 성장 자산인 비트코인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비중까지 조절해주는 스마트한 상품으로 해킹 걱정 없이 내가 쓰던 증권 계좌에서 심지어 세금 혜택까지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투자 옵션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철학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건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리스크 관리와 성장 추구, 그리고 세금 효율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제도권 금융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 이것이 이번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편에서는 경고등이 켜집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물론이죠. 특히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본질적인 위험성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포장지가 화려해지면 투자자들이 그 위험을 간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투자자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는 역시 가격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네, 볼드 ETP가 역변동성 전략으로 위험을 관리해준다고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충격을 완화해주는 범퍼 역할이지 사고 자체를 막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기초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 ETP 가격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고 원금 손실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금과 섞였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ETP라는 상품 구조 자체에서 오는 리스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ETP 가격이 실제 기초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추적 오차 문제라든지 운용사에 대한 신뢰 문제 같은 것들이요. 예리한 지적이 있습니다. ETP는 결국 운용사가 운용하는 금융상품이거든요. 따라서 해당 운용사가 얼마나 투명하게 자산을 보관하고 운용하는지, 그리고 ETP의 순자산 가치 NAV와 시장 가격 간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수수료도 장기적으로는 무시 못하겠고요. 맞습니다. 0.65%라는 수수료가 당장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복리 효과 때문에 내 수익률을 상당히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트코인과 금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21쉐어즈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볼드라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이렇게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변화를 큰 그림에서 조망해보면 이번 영국 시장의 개방은 어떤 흐름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사건을 넘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암호화폐가 더 이상 변방의 디지털 무법지대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와 런던 시티로 대표되는 전통 금융 시스템의 중심으로 편입되는 결정적인 단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된 것이 1막이었다면 세계 금융의 또 다른 축인 런던에서 개인 투자자 시장의 문이 열린 것은 2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죠. 특히 볼드 같은 하이브리드 상품이 그 시작을 알렸다는 점이 미래에 대한 더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단독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요. 바로 그 점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입니다. 비트코인과 금의 결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투자자들의 다양한 위험 선호도와 투자 목표에 맞춰서 훨씬 더 정교하고 창의적인 조합의 상품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나스닥 기술주와 이더리움을 결합해서 성장성을 극대화한 상품, 혹은 안정적인 배당주와 이자를 주는 스테이킹 자산을 결합한 월배당형 인컴 상품 같은 것들이죠. 와, 상상만 해도 흥미로운데요.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포트폴리오가 탄생할 겁니다.
듣고 보니 어쩌면 우리는 전통적인 60-40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 시대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미래의 교과서에는 630십, 즉 주식, 채권,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대체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새로운 표준으로 기록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산이 재구성되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대한 기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